앞서 소개드린 보이지 않는 질서와 뇌는 중독은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나왔던 장인데, 이 그림자를 통합시키는 것, 외부에서 싸우던 적이 사실 내 내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비난하던 에너지를 자기 성찰로 돌리는 알아차림이라는 방법과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한 갈망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 호기심을 갖고 신체 감각을 살피는 것,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점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스티븐스의 알아차림, 탐험, 실험, 경험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 이론을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낸 실용적 지침서로 1970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직접 실험해보고 수행할 수 있는 100여 가지의 심리 실험이 수록되어 있다. 자신의 내면, 타인, 그리고 세계와 온전히 접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아닌 나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Here and Now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화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노력할수록 변화는 멀어집니다. 이 셀프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자기 개선의 함정과 갈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억지로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변화하려는 자와 저항하는 자 사이에 둘로 나뉘어서 내면이 분열됩니다. 이렇게 강요된 변화는 갈등과 혼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깊이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 머물 때 이 셀프 임프루브먼트가 아니라 이 변화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깊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핵심 원리는 따라서 자신의 기능, 펑셔닝은 개선할 수 없고 오직 방해물을 제거하고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 안에는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자각하는 것, 이것만으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강을 억지로 밀지 말고 그저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사상,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실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각을 열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지의 영역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탐험, 새로운 행동이나 태도를 시도해보는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경험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에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영역입니다.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정보, 물리적 현실이라면, 두 번째, 내부 영역은 우리 몸의 안쪽에서 피부 안쪽의 신체적 감각, 내장 감각, 신체적 현실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영역이 내부 영역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체가 있습니다. 외부의 감각, 외부의 정보나 내부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반면에 이 세 번째, 판타지 존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은 생각, 상상, 기억, 현실 접촉을 막는 비무장지대로 심리적 문제의 발상지인데, 앞서 소개드렸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책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제가 알기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1970년대에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와 내부, 존 1과 2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해석이 배제된 순수한 감각적인 사실입니다. 외부 자각, 내부 자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확고한 기반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금의 사실들로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심해지면 망상, 정신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중간 영역, 존 3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실제를 가리는 정신적 활동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해석하기, 과거 회상, 미래 예측, 타인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정신적 활동입니다.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환상 속에 갇힐 때 불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 언젠가 완성될까라는 걱정은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손가락의 감각을 잊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어웨어니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기전을 보면 첫 번째는 집중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서치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의 서치라이트와 정경 배경의 원리인데, 선택적 주의를 보시면 알아차림은 이 어둠 속에서 밝히는 서치라이트, 빛과 같습니다. 전경과 배경은 이 쓰고 있는 손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 의자나 시계, 어둠 이런 것들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실험은 시각에 집중할 때 청각은 흐릿해집니다. 손의 감각에 집중할 때 소음은 배경이 됩니다. 전체를 다 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세부사항만 선명하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메커니즘 두 번째는 선택과 회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피 실험을 보면 지금 나는 뭐뭐를 생략하고 있다. 지금 나는 뭐뭐를 회피하고 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회피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피하는지를 감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의식적인 관가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피해져 있던, 보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런 것을 의식적인 선택의 영역, 정경으로 전환하여서 이것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실험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책임입니다. 수동적 언어에서 주체적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질서에서 우리 내면의 그 이원론을 보시면 항상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희생양, 나치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체적 언어로 전환했을 때, 나의 책임으로 전환했을 때 자신의 감각과 행동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언어는 그것이 일어났고 손이 떨리고 긴장이 느껴지고 나는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하고 있고, 내가 손을 떨고 있고, 내가 긴장하고 있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접촉과 물러남을 보시면 건강한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리듬은 생명 활동이 접촉과 물러남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물러남이 활기찬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이 힘들 때 휴식이 아닌 공상으로 도피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이 세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된 물러남. 공상 대신 신체 감각, 존 2, 내면에서 오르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잘못된 물러남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투사를 보시면 타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 투사는 설명드렸다시피 나의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의 것으로 돌리는 현상입니다. 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타인이나 사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프로젝션, 투사한 것을 다시 동일시해서 나의 잃어버린 감정을 회수하는 것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어보는 실험이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장미덩굴 실험도 이 대상이 되어보는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어봄으로써 소외되었던 혹은 그림자였던 나의 감정과 특성을 다시 회수해서 동일시함으로써 온전한 원리스, 훌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미덤불 실험이 이 투사와 이 동일시에 관련된 실험인데, 여기에서는 상상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것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존 2에 집중하면서 신체를 이완시킵니다. 스스로가 장미 덤불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그려보는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선명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장미인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뿌리는 어떠한지, 꽃, 가시, 잎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차례차례 살펴봅니다. 그림으로써 나의 그림자, 나의 감춰주었던 부분이 이 그림으로 투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다시 동일시하는 작업입니다. 검열 없이 자신의 현재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뿌리와 환경을 보면 나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온실인지 화분인지 야생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고, 뿌리는 깊은 뿌리인지 얕은 뿌리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원인지 공원인지에 따라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규격화된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가시입니다. 자기 개방과 방어 기제를 뜻하는 것으로,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이고, 가시가 없다면 거절을 못하는 무방비 상태, 가시가 과하면 과잉 방어인 고립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은 세상에 보여주는 나의 모습, 성취의 아름다움을 뜻하는데, 꽃이 없다면 자기 표현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고, 향기가 없다면 거칠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상은 지금의 나의 그림자에 대한 무의식적 보고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미덩굴, 장미덤불만 그려보아도 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통합,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조각난 자아에서 온전한 전체, 게슈탈트로 통합되는 것이죠. 환상, 존 3에 갇혀 신체와 현실을 부정할 때 이 분열이 발생하는데, 자신의 긍정적인 면, 꽃과 부정적인 면, 가시와 회피를 모두 나로 인정할 때 비로소 통합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발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책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